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역사책 2권을 깊이 읽기 위한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고요.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두 날짜에 읽으면서 우리가 더 나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 그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고자 하는 목표로 두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권 모두 한국인 혹은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생각해볼 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소개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관부재판입니다. 출판사는 도토리숲입니다. 우선 관부란 글자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의 시모노세키 지역을 한자로 하관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 관자와 부산의 부자를 가지고 와서 관부라는 이 단어를 만든 건데요. 두 지역을 오고 가며 재판을 진행했다고 해서 관부재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에서 관부재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분과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7분으로 총 10분의 피해자가 참여한 재판이었고요. 이는 일본 사법부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이를 근거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의도로 시작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재판의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후 책임을 묻는다,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활동을 지원한 이 두 부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관점에서 이 재판이 기록이 된 것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과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영역의 바깥으로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목차를 보시면은요, 1부 영화 허스토리와 관부재판에 대해서는 영화 허스토리의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 정신대를 혼동하여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편견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2부 관부재판의 과정과 후지코시 소송에서는 소송 및 재판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부 새로운 싸움에서는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과 그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라고 하는 이 일본 정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민간 차원으로 환원되는 그 문제가 발생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비인권적, 비역사적 발언들이 어떻게 확신이 이렇게 가능했는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과 재판 이후의 입법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4부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후기들을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장이기도 하면서 논쟁점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서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기존 서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정신 근로대를 구분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편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더 정확한 서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영화 허스토리 비판 과정에서 영화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그리는 방식이 여자정신 근로대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동일한 피해자로 생각하는 편견을 강화한다라는 지적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이 우리나라의 서술에서 좀 쌓여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책들 중에서 가끔 서술을 보면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최소 5만 명 이상의 여성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노릇을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여자 정신 근로령과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이어버리는 형태의 서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위안부를 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술들이 옛날에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이 서술의 문제점은 앞서 이야기드린 이 편견을 만든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위안부를 만드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따져보면 더 많은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더 많은 법령의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 피해자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지식이, 탐구가 요한다, 연구가 요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서술이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바뀌었는지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서술들이 어떤 수정의 과정을 거쳤는지, 현재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역사책과, 그리고 현재 이제 2025년에 이제 새로 나온 2022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를 좀 비교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학교급이 맞지는 않고, 그리고 교육과정 기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하고 보아야 하기는 하지만,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들 중에서 같은 출판사 안에서 서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연히 저자가 바뀐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출판사 안에서는 서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아출판사 책이 있어서, 교과서가 있어서 이 내용들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제는 지원병제,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국의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리고 국민징용령을 내려 한국인을 광산이나 철도건설, 군수공장에 동원하여 노예처럼 혹사시켰다. 또한 여자정신 근로령을 만들어 여성들마저 강제로 동원하였다. 특히 많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에 필요한 병력이 부족해지자 한국인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1938년에 지원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1943년 학도 지원병제를 시행하여 학생도 군인으로 끌고 갔다. 일제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발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유, 강압으로 한국인을 강제로 전쟁에 동원했다. 1944년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한국인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제는 군인뿐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9년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 한국인들을 끌고 가 공장, 탄광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였으며 1944년에는 여자정신 근로령을 발표하여 여성의 노동력도 수탈하였다. 한편 일제는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와 정명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 끔찍한 삶을 강요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를 숨기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제 문장이 나누어져 있죠. 하지만 이제 특기자가 들어가면서 이 여자정신근로령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관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바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제 노동력 강제 동원 문단과 일본군 위안부 문단을 완전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근로령에 의해서 끌고 간 사람이 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의 과정이나 여러 과정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렇게 좀 더 구분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술의 변화가 좀 필요했다. 그리고 잘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제 서술상에서 보면 한국인인 이제 일본군 위안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의 관점으로서 교과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조금 더 많은 이 서술에 있어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사실 이러한 서술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공자들은 알죠. 당연히 알겠죠. 근데 대중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만한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걸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요즘 듭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관련해서 두 번째 논쟁점은 수치상의 오류와 증언에 대한 교차 검토에 따른 신뢰성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 책의 서술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좀 공감을 했으나 이 서술 자체를 완전히 동의했다? 이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않거나 혹은 증언에 대한 사료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수치상의 어떤 과장된 이 추정치가 과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역사 수정주의자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과 그리고 그 수치 연구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약간 좀 애매하다. 이 논리성이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는 합당하지만 그에 따른 그 연구에 대한 해석은 조금 이 해석 또한 약간의 애매함과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책이
추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책도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정치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 방식에 따라서 양쪽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점이 조금 간과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언에 대해서 사료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료 비판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죠.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동의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위안부 문제가 앞서 교과서 서술에서도 보셨겠지만, 한반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인, 한국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많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넓은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마다 분명히 다른 양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에 대한 그 사료 비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서술은 사실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는 좀 동의하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권의 책을 좀 추가로 같이 서브텍스트로 읽었으면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책들 중에 한 권이고요. 비판적으로 읽는 일본 군인 회고록 속 위안부입니다. 사실 이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민음사 한 편? 그 정도 난이도의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고록을 역사 증거로 사용할 때 이제 주의점이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그 회고록을 기반으로 한 책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제 읽어드리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이 시리즈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시리즈에서 위안부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 조금 더 목록을 좀 보시고, 목차를 보시고, 목록을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이 시리즈들은 밀리에서 저희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읽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아마 한 권 값, 두 권 값으로 전권 볼 수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회고록 자료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일본군은 위안소를 1931년부터 1945년까지 관리, 운영했으며 그 범위는 일본군이 침범한 모든 지역에 이른다. 시기와 지역마다 상황이 아주 다르고 다양했다. 후방부대에 있는 위안소와 전선에 있는 위안소는 당연히 분위기가 달랐고, 전투가 없던 시기와 전황이 나빠졌을 때 역시 달랐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술만을 가지고 위안소의 실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기록들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유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같은 상황이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다. 그것은 서술한 사람이 사건을 겪었을 때 어떤 입장에서 그 사건을 봤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회고록을 서술할 때 언제 썼는지,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회고록 자료는 전쟁 이후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서술되었다는 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기술 내용 자체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고 구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자료를 읽다 보면 저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넷째,
성급한 일반화를 조심해야 한다. 위안소에 가지 않았던 군인이나 위안부들에게 미안함을 호소하는 군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군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사례만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사회학에서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여 방법론적 오류로 판단하고 경계한다. 두 번째 논쟁점은 앞선 서술과 연관이 있지만 조금 더 확장된 범주에서 이 책 자체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셔널리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영화 허스토리처럼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 것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함이라는 좋은 의도가 있지만 내셔널리즘의 부작용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내셔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혐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극단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위기감과 함께 이와 같은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의 방향성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위안부 관련 문제에 서술에 공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 내셔널리즘 비판에 대한 것도 완벽히 좀 공감을 하지는 않는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 이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사실 역사학계, 사학계, 역사교육계 모두 비판을 해요. 실제로 비판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수정을 가합니다. 실제로 수정이 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야.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인인 것과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의 좀 이해 농도가 그리고 주장의 농도가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낀 부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은 사실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 내셔널리즘 비판은 훨씬 어려운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어필을 하는 거고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사실 책에 그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책을 한 권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임지연 사카이 나오키의 대담집 오만과 편견입니다.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족, 인종, 국가, 성, 계급, 근대의 5가지 장벽을 허무는 두 지식인의 예리한 성찰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책이 2003년에 나온 책으로 20년이 넘은 책이에요. 그래서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어떤 차이, 이해의 차이를 이제 조금 더 대담하게 생각을 나눈 것을 이제 기록해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년 전에도 파격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사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읽어보시면 특정 내용은 지금도 파격적이에요. 조금 파격적이고 어떤 내용은 또 이 논의들 이후에 더 발전을 해서 바뀐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 차이점을 느낄 때는 이제 어떤 내용이 이 논의대로 간 게 있고 또 안 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리즘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 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책은요.
서경식 선생님의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입니다. 출판사는 돌베개입니다. 이 책은 제일 한국인, 제일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서경식 선생님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여행기이자 사유집입니다. 참고로 서경식 선생님이 국적이 한국이고요. 국적은 한국이고 이제 제일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삶을 살아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삶을 사셨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또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그냥 쭉 나열을 해보면 이제 첫 시작은 아무래도 평화헌법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평화헌법에 외국인에 대한 논의가 원래 있었어요. 이제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삭제가 된 것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전후 처리가 되면서 이 조선인들이 그 당시까지 일본에 남아 있었을 때 일방적으로 일본 국적을 일단 박탈을 시킵니다. 다 외국인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에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보호를 받는 것도, 그리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는 외국인이면 공무원을 못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교원을 이제 직업으로 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례를 또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경식 선생님의 구체적인 문제로 이제 거론이 되는 사례는, 에피소드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일면에서는 개별적인 에피소드들을, 또 일면에서는 여러 미학적인 이 예술 작품들을,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어떤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책을 읽다 보면 낯선 이 사고의 틀에 따른 충격과 약간의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제 감상을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초반에 프롤로그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넘기시면 이 뒤에는 사실은 서경식 선생님의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사유집이고 여행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역사 지식이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이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그냥 잘 따라가면 그 내용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 소개에서는 뒤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넘어가면 좋은 내용들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의 내용을 조금 직접적으로 세 부분 정도 읽어드리고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문자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본래 이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사전상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등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좀 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소문자 보통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정의가 더 넓어졌고, 이들은 공동체 혹은 공동체가 있었던 위치 자체가 박탈된 존재들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 소수자가 되어버리고 이 소수자의 정체성을 체화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존재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이라는 칭호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제일 한국인이라는 호칭과 제일 조선인이라는 호칭이 애매하게 뒤섞여 존재하는데, 후자를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자 혹은 북한 국민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동시에 제일 한국, 조선인이라든가 한국어라는 말도 자주 쓰이는데, 이들 용어는 모두 제일 조선인이 형성된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과 한국은 전자는 민족을, 후자는 국가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관념의 수위가 다르다. 혼란은 이와 같은 개념상의 구별이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민족과 국민을 동일시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는 단일 민족국가 환상이 뿌리 깊게 가로놓여 있다. 그래서 이 칭호들을 통해 일본에서 이제 구별짓기 당하는 것, 그리고 한국으로 왔을 때도 온전히 섞일 수 없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민족, 국민 구조의 정체성 사고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부분이 이 문제 제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 읽어드리면, 나는 모어는 일본어이지만 모국어는 조선어다. 조선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국어라고 하면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국어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민족어의 총칭으로서는 조선어라는 말이 적합하다. 일본에서 모어와 모국어의 구별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원래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자. 일제 식민지 시기에 조선의 어느 소학교에서 한 조선인 학생이 넘어졌을 때 엉겁결에 아야 라고 외쳤다가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심한 체벌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아야는 일본말로 이타이다. 여기서 학생에게 아야는 모어이며 이타이는 강요된 모국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상의 땅인 한국을 방문한 제일 조선인 3세가 모여든 친척에게 곤니치와 하고 인사를 했다가 한국 사람이면 안녕하십니까 정도는 말할 줄 알아야지 라며 꾸지람을 들었다. 여기서 이 제일 조선인에게 곤니치와는 모어이며 안녕하십니까는 모국어다. 그래서 모어와 모국어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충격과 공부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주는 문제에 대해 교과서를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말을 지키자, 우리말을 소중히 생각하자, 이렇게 교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았지, 실제로 불편했었던 사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신고서를 일본어로 작성해야 됐던 것? 이 정도 이야기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약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사적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제가 이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서술들만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반성을 하게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성적 태도를 좀
갖고 읽게 되는 책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책은 이런 좀 프롤로그에 좀 충격적인 낯선 새롭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그 뒤로부터는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만나가는 것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막 어려워서 읽지 못하고 막 이러한 책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프롤로그 읽으시면서 천천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후에 또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한 2권 모두 소개드렸는데, 여기에 한 권 더 좀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책과 함께 출판사에서 나온 사할린 잔류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할린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 러시아 동남단 동쪽 끝에, 그리고 일본의 이제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일제강점기에 지내다가 그곳에 정착한 분들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한 분들과 관련된 인터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실제로 이제 귀환 문제도 있었고 국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귀환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조선인이지만 꼭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본으로 간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공간인데, 오늘 다룬 내용들과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인터뷰집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좀 더 보면서도 오늘 소개드린 내용들과 관련된 조금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책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긴 영상으로 책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2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든 거기도 한데요. 한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에서 이제 거장이신 강만길 선생님께서 광복 이후에 우리 지금이 살고 있는 시대를 분단의 시대라고 명명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분단의 시대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의 가장 제1순위 큰 과제는 통일이구나.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통일을 하고, 이 분단으로 하여금 나타난 가족들의 이별, 이 이별을 겪은 사람들을 조금 더 위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과제가 이렇게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입장 차이도 있고요, 견해 차이도 있고요, 그것이 더 갈등이 깊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통합으로 가야 하는 것조차도 분열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분단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분열이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 이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 또한 우리가 포용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관점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책들이 좀 떠올라서 오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복잡한 문제들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들을 축소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뭔가 배제의 언어로 막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해도 품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점을 좀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